안녕하세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약사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글로 남기는 이유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일을 하시며 우리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집에는 늘 돈이 부족했고 겨울이면 연탄값이 없어서 이불을 덮고 떨며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남이니까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약사가 되라고 하셨죠. 정말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약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만 생각했죠. 드디어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네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 100만 원을 보내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80만 원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가 30만 원,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은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동생은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모두 제가 학비를 대준 덕분이었죠.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죠. 동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고 용기를 내어 독립약국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축 빌딩이라 입주율이 낮았거든요. 임대료만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약국 청소도 매일 깨끗하게 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빌딩에 병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그리고 산부인과까지. 약국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약사를 한 명 더 고용했고 나중에는 3명까지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였어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선을 봐주겠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거절하기 일쑤였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이대로 혼자 늙어갈 건가 싶어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지갑을 두고 갔다며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찾아드렸는데 그 여성이 정말 예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매력적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한겨울 강추위에 그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에는 사람도 없고 택시도 잘 안 잡혔습니다. 불쌍해 보여서 태워다 드렸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격도 밝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미선이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는데 미선이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미선이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받는다든지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안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주말에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자주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 경험이 부족한 저는
그냥 여자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미선이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만났는데 미선이가 그 동네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가게가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 빠른 집까지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전에 친구가 그 근처에 살아서 자주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나이도 나이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선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나이 많은 시부모님께 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고 결혼할 사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금세 임신했어요. 너무 빨라서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는 며느리가 효심이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임신 기간 동안 미선이는 제 약국이 있는 빌딩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부인과 의사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김 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이상한 건 김 원장이 저를 보면 어색해한다는 거였어요. 인사를 해도 대충 받고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아내가 그분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더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환자 보호자를 왜 불편해하나 싶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미선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김 원장이 미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료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보더라고요. 미선이에게 물어봤더니 워낙 친절한 의사라고 하더군요.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미선이가 갑자기 입덧이 심해졌다며 친정어머니 댁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선이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또 한 번은 미선이가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집에 와서는 진료받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산부인과는 오후에 문을 닫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응급실에 갔다가 왔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미선이가 진통을 시작해서 병원으로 급히 갔어요. 진통이 심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아팠죠. 그런데 하필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중이고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시고 미선이가 괜찮으니까 아버지 곁에 가보라고 했어요. 김 원장님도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 원장의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너무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 같달까요? 급히 아버지 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요. 집안은 겹경사라며 모두 좋아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준호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나 미선이를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신생아는 원래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미선이를 돌보는 동안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아기가 아빠를 정말 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별로 안 닮았다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미선이가 준호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어색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서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한 번은 미선이가 샤워하는 동안
미선이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계속 났어요. 중요한 연락일까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걸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첫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창하게는 못했지만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돌잔치를 했어요. 준호가 정말 예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선이도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예뻐졌고요. 그날 미선이 친구가 와서 동영상을 많이 찍어줬어요. 이름이 영희라는 친구였는데 미선이와 정말 친한 사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희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핸드폰을 받아서 영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준호 출산 당일에 찍힌 거였어요. 병원에서 찍힌 영상인데 출산 직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 원장이 미선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더 보니까 김 원장이 준호를 안고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했어요. 환자의 아이를 보고 우리 아들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미선이에게 이 영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선이는 당황하면서 그냥 격려해 주신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추궁하니까 미선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의심병이 너무 심하다고, 김 원장님은 원래 환자들에게 친절하신 분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때 영희가 참지 못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미선이와 김 원장은 3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김 원장은 유부남이었고 미선이는 그걸 알면서도 사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선이가 처음 지갑을 약국에 둔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김 원장이 제 정보를 미리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약사이고 성실하고 결혼 정년기를 놓친 남자라는 걸 파악하고 미선이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그 동네를 잘 안 것도 김 원장 때문이었대요. 김 원장이 제 아파트 근처에서 미선이와 만나곤 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바로 근처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 김 원장의 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선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모든 걸 다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드러났어요. 영희가 말한 추가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선이는 김 원장과 사귀면서 임신을 했는데 김 원장이 유부남이라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기 시작했고 저를 목표로 정했다는 거였습니다. 김 원장이 직접 저를 관찰했대요. 약국에 환자인 척 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여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속이기 쉬울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였어요. 미선이의 임신 기간 중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대요. 미선이가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실제로는 김 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산부인과에 같이 갔을 때도 진료 후에 따로 만났다고 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도 김 원장이 자기 지인을 시켜서 가짜로 만든 거였대요. 저를 병원에서 내보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제 아이라고 생각했던 준호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미선이는 결혼 후에도 김 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도 처음에는 미선이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저 때문에 아이 양육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신의 가정에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내연 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영희가 말하길 미선이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좋은 남편인 척하면서 뒤로는 김 원장과 만나는 이중 생활이 스릴 있다고까지 했대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40이 넘어서 만난 첫사랑에게 이렇게 당할 줄이야.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인부터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준호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어요. 18개월 동안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던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니. 그 다음에는 김 원장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에게도 아내와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 아내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원장 아내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남편이 환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낳게 하고 다른 남자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김 원장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딸도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했고 시부모님들도 아들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의 형제들까지 등을 돌렸대요. 병원에도 알렸어요. 의사가 환자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의료진들과 병원 관리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어요. 결국 김 원장은 병원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의사협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의사윤리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만들었어요. 김 원장은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미선이도 끝까지 우겼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와서도 검사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결혼 사기와 불륜에 대한 배상이었죠. 미선이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김 원장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친구가 양심상 견딜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한 거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는 미선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라서 막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성사되고 미선이는 준호를 데리고 김 원장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김 원장은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미선이와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김 원장의 전 아내가 재산 분할해서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김 원장이 새로 취직한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여자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병원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도 김 원장의 바람기를 알게 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다른 남자에게서 김 원장을 빼앗은 것처럼 다른 여자가 김 원장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그들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원장의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김 원장이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혔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원장은 이혼 후에 전 아내와 딸에게 계속 연락을 했대요. 다시 합치자고 하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딸 학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던 거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약국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으면 계속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지역에서 약국을 다시 차렸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선이와 김 원장이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김 원장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준호를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에게서 들은 말로는 미선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같은 좋은 남자를 버리고 김 원장 같은 인간을 선택한 걸 후회한다고.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준호는 제 아이가 아니니까 함께 살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후로도 미선이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편지도 보내고 약국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체까지 고용해서 약국 주변을 지키게 했어요.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한번 크게 당해서 여자가 무섭습니다. 선자리도 몇 번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합니다. 약국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약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여자와 헤어진 게 잘 됐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선이와 김 원장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저를 완전히 속이고 이용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던 거죠. 김 원장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되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으니까 정말 처참한 상황일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선이는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 원장에게서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저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론적으로 그 끔찍했던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그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글로나마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